이번 시간부터는 리스 말문제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리스 제공자. 자, 리스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금융 리스, 운용 리스로 분류하잖아요. 리스 제공자는요, 운용 리스 아니면 금융 리스 둘 다 분류해요. 반면에 리스 이용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관계없이 금융 리스 회계 처리만 현재 기준은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면은 금리스,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면은 운용리스예요. 그리고 요 5가지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시들이거든요. 요것도 말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5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리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기초자산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여기 소유권 이전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 행사일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걸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 근데 이거는 공정가치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염가 매수 선택권이다라고 흔히 불러요. 근데 염가 매수 선택권이 있다고 무조건 행사하는 건가?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요게 상당히 확실까지 해야 돼요. 자, 매수 선택권이 있고 상당히 확실하다면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금융리스다. 근데 염가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상당히 확실하지 않다면은 이거는 반납하는 리스고 일단은 금융리스 요건은 아니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기초자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기초자산 경제적 내용요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여기도 밑줄 경제적 내용요소의 상당 부분. 자, 일반적으로 얼마부터가 경제적 내용 요소의 상당 부분일까요? 네, 4분의 3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요. 참고로 이 4분의 3은요. 현행 국제회계 기준 내용은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기준이 4분의 3이었고 지금도 관행으로 4분의 3 쓰고 있다. 이 4분의 3은 회계 기준은 아니고 회계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도 요거 밑줄 기초자산 공정가치 대부분. 근데 이것도 얼마부터가 대부분이라고 볼까요? 보통은 90% 이상을 대부분이라고 봐요. 참고로 요 90%도 현행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기준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은 회계 기준은 아니라 회계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한 자산인 경우.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리스는 리스 약정일에 분류하며 리스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한다. 보시면 여기 리스 약정일에 금융리스인지 운영리스인지 구분하잖아요. 요거 어떻게 틀리는지 좀 나올까? 리스 개실 이렇게. 그래서 리스 개실 X 해주세요. 자, 리스 약정일에 계약서 다 쓰고 조건이 다 확정되잖아요. 또 금융 리스인지 운용 리스인지는 리스 약정일에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회계 처리는 리스 개시일부터 했지만. 그 다음에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분류 변경 되나 안 되나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화는 리스 변경 사유가 되지 않고요. 리스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한대요. 리스 변경 뭐예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 더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은 리스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 추정의 변경만으로는 리스를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류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봐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지 여부에 따라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대부분을 이전한다면 금융리스로, 그렇지 아니하다면 운용리스로. 반면 리스 이용자는 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방법이 뭐다? 금융리스 회계처리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를 보내보니까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인식 면제 있네. 자, 리스 이용자는 일단은 모든 리스에 대해서 금융 리스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인식해가지고 사용권 자산은 감가상각, 리스 부채는 유효유절법에 의한 이자 비용. 근데 모든 리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자면은 실무적으로 너무 빡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돼 있냐? 여기 단기 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대요.
그 다음에 1번의 소액 리스에 대한 얘기.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회사마다 어때요? 다 똑같은 금액, 일반적으로 5,000달러 기준으로 소액 리스인지 따져요. 옆에다가 일반적으로 5,000달러. 요 5,000달러도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회계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에듀윌도 5,000달러, 삼성전자도 5,000달러, 애플도 5,0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5,000달러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의 특성이 새 것일 때 일반적으로 소액이 아니라면 해당 기초자산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 거일 때 2천만 원짜리 자산인데 중고가로 400만 원이네. 그 400만 원짜리 중고자산을 리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소액 리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 거 기준으로 판단하래요. 그 다음에 리스용자가 자산을 전대 리스하거나 전대 리스할 걸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상위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대 리스가 이런 거예요. A사, B사, C사 이렇게 세 개의 회사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B사예요. 먼저 A사가 B사에게 리스를 제공해요. 요거를 상위 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사가 A사로부터 리스 받은 물건을 또 리스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전대 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되게 거액의 물건은 이렇게 전대 리스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몇 푼 되지도 않는 소액자산 가지고 이렇게 전대 리스 할 리가 있을까? 거의 없다. 만약에 전대 리스 하거나 전대 리스 할 걸로 예상되면은 요 상위 리스는 소액 리스가 아니라고 본대요. 그 다음에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리스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유형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소액인지 여부는요.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도 된대요. 그래서 얘는 리스 자산의 유형별로도 가능하고 뭐 유형이라고 하면은 뭐 책상이냐 컴퓨터냐 자동차냐 건물이냐 이런 식으로 자산의 유형별로도 가능한데 얘는 리스별로도 가능하대요.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거든요. 동일한 유형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요새는 시계 같은 것도 리스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500만 원짜리 시계 리스 상품도 있더라고요. 시계가 500만 원이 아니라 그 시계 한 달 리스료가 500만 원이래요. 와, 쩔지? 그리고 그렇게 비싼 시계도 있지만 어떤 시계도 있나요? 되게 저렴한 시계들도 있잖아요. 아니 저렴한 거 있네. 요거 되게 좋은 거예요. 갤럭시 와치 36만 원. 네, 이거 리스하면은 뭐 한 달에 5천 원 정도 할 거거든요. 동일한 유형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천차만별이라 걔네는 유형별로 소액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스별로 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기 리스. 자, 리스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단기 리스 자산에 해당할 수 있대요. 여기 이하의 동그라미. 딱 12개월까지는 단기 리스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2개월 미만인 경우 이러면은 틀린 질문 되는 거예요. 딱 12개월짜리까지는 단기 리스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한다? 유형별로 한다. 얘는 리스별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리스별로 하는 거는 누구 넣으면 된다? 소액인지 여부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매수 선택권이 있는 경우 단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비리스 요소가 포함된 계약. 자,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 요소를 리스기한 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 처리한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자동차 리스 같은 거 하면은 월 납입하는 금액이 다 리스료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자동차세 같은 게 일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비리스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는 따로 쪼개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항상 원칙대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용자는 기초자산 유형별로 비리스 요소를 리스 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 요소에 관련되는 비리스 요소를 하나의 리스 요소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자,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면은 싸그리 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이 가능하다. 여기서 잠시
실무적 간편법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세 가지 있거든요. 요거 좀 읊어보고 지나갈게요. 먼저 1번과 2번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유의적인 금융 요소였어요. 요거는 현재가치 평가를 말하는 건데 1년 이내 기간이라면은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계약 체결 증부원가. 계약 체결 증부원가는 계약 체결의 성공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고요. 계약 체결을 못했으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원래는 자산 잡은 다음에 나중에 상각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간이 1년 이내라면은 즉시 비용 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나온 거 비리스 요소.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는 쪼개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적으로 어렵다면은 싸그리 리스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11장 법인세 회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상계 표시.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항상 상계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건을 충족하면 상계하는 거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상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볼게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지 상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동일한 과세 당국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상계할 법적 권리가 납세자에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 회계 계산 문제 풀 때 이연 법인세 자산가 부채 현재가치평가 그딴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현재가치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현재가치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옛날 우리나라 기준도 마찬가지였는데 얘네들은 현재가치평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산과 부채를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항상 유동으로 분류되는 거 외운 거 있었지? 뭐예요? 영업주기랑 관련된 거.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영업 관련 미지급 비용. 걔네들은 항상 유동자산, 유동부채다라고 말문제 되게 잘 나오고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나오잖아요. 얘는 항상 뭐다?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항상 비유동인 것 중에 얘가 말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경우 자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으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 인식률을 추구하지 못하고 따라서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연 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자 이연 법인세 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다는 전제에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계산 문제에서는 그래서 미래 과세소득은 충분할 걸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아요. 반면에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요. 무조건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연 법인세 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해야지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이연 법인세 부채는 그딴 거 고려하지 않고 인식하는 거다. 그 다음에 5번 차기 이후 세율이 변동될 걸로 예측되는 경우 볼게요.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의 말까지 지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걸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올해 세율 쓰라는 거예요? 미래 예상되는 세율을 쓰라는 거예요? 미래 예상되는 세율을 쓰라 이 얘기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수익의 순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지. 소득세든 법인세든 다단 세율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하여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여기 평균 세율 밑줄. 이 어떻게 틀린 질문 나올 수 있을까? 한계 세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계 세율 X. 그 다음에 1번 기납부세. 자 어떤 경우에 기납부세액 발생할 수 있나요? 원천쟁수, 중간예납 등으로 기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얘네들은요.
만일 과거 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미 원천징수나 중간 예납한 금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 세금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이네. 20만 원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고 잡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단기 법인세 자산과 단기 법인세 부채의 상계 표시. 잠깐 앞쪽으로.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상계 요건 두 가지잖아요. 동일한 과세 당국과 관련되어 있다. 상계할 법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근데 단기 법인세 자산과 단기 법인세 부채 있는데 얘네들도 상계할 표시할 수 있는데 상계 요건이 조금 달라요. 볼게요. 단기 법인세 자산과 단기 법인세 부채는 기업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여 표시한다. 좀 다르네. 이것도 말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연이 아니라 단기 법인세 자산부채 상계 요건. 첫째, 상계 권리. 두 번째,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상계 요건과 좀 달라요. 그래서 법인세 의견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제12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을 볼게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계 변경은 그 속성에 따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둘로 나눠요. 먼저 회계 정책은 뭐예요? 회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 말하는 것이고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평균법이냐 선인선출법이냐 이런 거. 그리고 유무형 자산에 원가 모형 적용할 수도 있고 재평가 모형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갈아타는 거.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그 다음에 또 투자 부동산에 대해 원가 모형 적용할 수도 있고 공정가치 모형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실무적으로 소급법 적용이 어렵다면은 뭘 대체할 수 있다? 수정 전진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반면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각종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고정대가도 나오지만 변동대가도 나오잖아요. 변동대가 추정치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되는데 대손율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예상되는 대손율을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충당부채가 얼마인가 이것도 추정해야 되는 거고요.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이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회계 추정의 변경은 뭐 하면 된다? 전진법 적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모두 있다. 오류 수정도 있잖아요. 오류 수정은 틀린 숫자를 맞는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똑같아요. 소급법을 적용해서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실무적으로 소급법 적용이 어렵다면은 얘도 수정 전진법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회계정책이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 평균법이냐, 선인선출법이냐, 원가 모형이냐, 재평가 모형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 한국채택 국제회계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래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거래라면은 동일한 회계정책 써야 되고요. 서로 다른 유형의 거래라면은 다른 회계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랑 내년이랑 회계정책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일단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물론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회계정책 변경의 예시들인데 방금 설명드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 기준 변경은 뭐예요? 원가로 측정할 것인가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인가 이런 걸 측정 기준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원가 모형이냐 공정가치 모형이냐 원가 모형이냐 재평가 모형이냐 이런 것들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해요. 요거 틀린 질문으로도 되게 잘 나와요.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런 식으로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 국제회계인이 없는 경우 국제회계 기준은 특정한 한 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되게 특이한 업무 한다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회계 처리 지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회계 처리 안 하나? 하긴 해야지. 어떻게?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 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뭐는 준수해야 된다? 개념 체계에서 제시하는 일반 원칙은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회계정책 적용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균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보시면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분식회계라고 많이 불렀고 요새는 회계부정, 회계사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질적으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정당한 회계정책 변경 사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채택 국제회계에서 회계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도 핵심 키워드 기억할게요. 정당한 회계정책 변경 사유. 첫 번째가 한국채택 국제회계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가 바꾸는 게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경우. 잠깐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 분명히 개념체계에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왜 여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딴 소리 하고 있나? 이게 바로 옛날 개념체계의 잔재예요. 왜냐면은 개념체계가 바뀌면은 관련 기준서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자동인가? 자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개념체계 잔재가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회계정책의 최초 유형인데 다음 두 가지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서 소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서구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여기도 핵심 키워드 위주로 미술할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새로운 거래가 처음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밑줄. 자,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중요해졌네. 그러면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회계정책 변경은 아니다. 소급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에 소급 적용 볼게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 기간에 영향을 받는 자본의 각 구성 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 공시되는 각 과거 기간의 기타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네, 얘네들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소급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기 기초시험에 과거 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지적성한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소급법 적용이 어렵다면은 수정 전진법 쓰는 거다. 이 얘기. 여기 수정 전진법 해주세요.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여기 볼게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원가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갈아타는 것은 이거는 회계정책 변경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원가에서 재평가로 갈아탈 때 소급법 하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소급법 적용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재평가 모형으로 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요거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소급법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아마도 계속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2절의 회계 추정의 변경. 네, 뭐 양가로 1번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볼게요.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요거랑 비스무리한 거 앞에서 이미 봤었지? 개념책에서도 비스무리한 거 나왔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충당부채에서도 비스무리한 거 나왔어요. 추정, 모형 등등등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 목적 적합성 등등등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볼게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만약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면은 뭐 해야 돼요? 소급법 해야 돼서 실무적으로 너무너무 까다롭거든요. 반면에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고 또 요거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좀 봐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관련된 거 잠깐만 정리할게요. 일명 선택 시리즈라고 하는 건데 우리 방금 나온 것도 해볼게요. 회계 변경인데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로 본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 적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형자산에서 나왔었거든요.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인지 개발 단계에서의 지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요. 요거는 연구 단계로 보아 싹 다 연구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나온 건데 회사가 고객에게 보증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게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이 함께 제공되는 건데 어디까지가 확신 유형의 보증이고 어디서부터가 용역 유형의 보증인지 이거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물어봐요. 싸그리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보자라는 것도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제3절의 오류 수정. 단기 중에 발견한 단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 발행 승인 전에 수정한다. 참고로 이런 거는 계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왜? 너무너무 쉬워서. 시험에 나오는 오류 수정은 뭐예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를 오래돼서야 발견되는 거. 그런 게 계산 문제로 나온다. 그 다음에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 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 오류는 해당 후속 기간에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 이거 뭔 얘기예요?
소급법을 적용해서 제작성하는 거다. 네, 그 다음 거. 전기 오류는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제작성에 의해 수정한다. 근데 단기 기초 시험에 과거 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소급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날부터 점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정보를 제작성한다. 뭔 얘기예요? 소급법 적용이 어렵다면은 수정 전진법 쓰는 거다 이 얘기네. 그 다음에 소급법 적용 시 사후적으로 인지한 사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과거 기간에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거나 과거 기간의 금액을 수정할 때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오류 수정은 소급법 적용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과거 기간에 존재했던 경영진 의도에 대하여 가정하거나 과거 기간의 금액을 추정하면서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이해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암기만 해도 말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 계산 문제도 안 나오고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빠르게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물고 늘어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아무튼 소급법 적용 시 사후에 인지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건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13장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는 주요 재무제표 중에 하나지. 그래서 얘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재무제표들은 발생주의 정보를 주는데 현금 흐름표는 혼자 무슨 정보 준다? 현금주의 정보를 주는 거다. 더 발생주의가 유형해서 당연히 다른 재무제표들은 발생주의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정보 이용자들에게 현금주의도 내 나름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거를 누가 보완해 준다? 현금 흐름표가 보완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 현금이 뭐고 현금성 자산이 뭐고 회계원리에서 배웠지. 현금은 뭐가 있나? 첫째, 통화. 두 번째, 통화 대운증권. 세 번째,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요.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어떤 금융상품도 다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하는 것이 용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치 변동 위험이 크면 안 되고, 세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요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은 금융상품 명칭 그딴 거 관계없이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볼게요. 지분 상품, 주식을 말하는 거지.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긴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 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우리 상환 우선주 발행자 입장에 회계 처리 배웠잖아요. 반면에 투자자도 있겠지. 자, 상환 우선주 내가 투자했는데 요 상환 우선주가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다 충족해요. 그러면은 법적 형식은 주식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뭐다? 현금성 자산이니까 현금성 자산에 포함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은행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회사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해야 되는 당좌 차월은, 자, 보통 당좌 차월이 아니라 은행에 요구가 있으면 즉시 상환해야 되는 당좌 차월이래요. 얘네들은 기업의 현금 관리의 일부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래서 은행이 요구한다면 즉시 상환해야 되는 당좌 차월 있잖아요. 얘네들은 재무상태표상 부채예요. 근데 현금 흐름표 작성 시 부채가 아니라 뭐로 본다? 얘는 현금의 차감으로 보래요. 그래서 은행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해야 되는 당좌 차월은요.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맞아요. 다만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는 현금의 차감으로 본다. 그 얘기. 그 다음에 현금표 양식 직접법이랑 간접법이 있거든요. 참고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은 직접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법이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무조건 뭐만 된다? 직접법만 되는 거다. 반면에 영업활동은요. 직접법이 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가급적이면 직접법을 사용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하는 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간접법이 실무 적용이 훨씬 더 쉽거든요. 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간접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법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도 볼게요.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에서는 간접법보다 직접법을 정하는 것이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권장의 동그라미. 뭔 소리예요? 안 써도 된다.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래서 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 증감액에 의한 현금 보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 치는 게 원칙이에요? 상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상계 안 하는 게 원칙이지. 마찬가지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도 상계 안 하고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순액으로 상계를 표시할 수가 있대요. 이것도 핵심 키워드만 볼게요. 현금 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뭐예요? 밑줄 고객을 대리. 두 번째가 여기도 밑줄 할게요.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 요거는 단기 매매 목적의 금융자산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두 가지 경우는 상기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비현금 거래라고 돼 있네. 비현금 거래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래이지만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거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2차 대비해서 한 3, 4개 정도는 비현금 거래 예시를 기억하고 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권 자산 얼마에 리스 부채 얼마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이 없는 거래잖아요. 예를 들어 주발초를 자본으로 대체하는 경우 주발초 얼마에 자본금 얼마.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 복합금융상품에서 전환사채 전환하는 거 배우잖아요. 전환사채가 없어지고 자본금의 주발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대체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자, 이런 것이 일종의 비현금 거래다. 자, 비현금 거래는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현금표에는 표시되지 않아요. 다만 나름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서는 보여줘야 된다? 주석으로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석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 이런 게 있대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이런 게 있고 재무활동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금 있거든요. 법인세도 있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자 배당 수치 얘네들은 어느 활동으로 분류해요?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근데 어느 활동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조심할 게 계산 문제에서 그동안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만 주장창 나왔거든요. 근데 2020년대 넘어와서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라 이런 것도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라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 계산 문제에서 각별히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이것도 영업 또는 재무예요. 얘도 일반적으로 뭐가 더 흔해요? 영업활동이 흔해요. 근데 계산 문제 풀 때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얘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 요 법인세 납부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을 배분해야 돼요. 전체 법인세 납부액 중에 영업활동에 관련된 거 얼마고, 투자활동에 관련된 거 얼마고, 재무활동에 관련된 거 얼마고 이렇게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실무적으로 나누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싹 다 영업활동에 몰빵 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법인세는 일단은 활동별로 배분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실무적으로 어려울 때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때는 영업에 몰빵 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배당 지급. 배당 지급은 기본적으로 주주와의 자본 거래거든요. 주주와의 자본 거래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재무 활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당 지급을 재무 활동으로만 분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현행 국제 기준은 그러한 이유로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배당 지급은 재무 영업 둘 다 골고루 잘 나오니까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배당 법인세랑 관련된 현금 분류는요. 이거 말 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한 변수니까 요거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14장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거는 덩어리가 매우 큰 관계로 다음 시간에 지금 2시간 남았는데 와 이거 2시간 만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2시간 동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건 또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지. 자 잠깐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